생존을 위한 투쟁 1932년 3월 26일 여기서 다시 한번 세계 역사를 더듬어가며 지난 날을 생각해보자. 그것은 얽히고 설켜 쉽사리 풀리지 않는 거물코와 같기 때문에 전체를 한눈에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그 가운데서 어떤 부분적인 일에만 정신에 팔려 필요 이상으로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자기 나라의 역사는 다른 나라의 역사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역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만 이렇게 말하는 나도 때때로 그런 잘못을 범했다고 느끼는 일이 있다. 내가 받은 교육이 잘못되어 너에게 거꾸로 된 지식을 가르쳐준 결과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 그 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았다. 그러나 내가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걸쳐 숭배한 인물이나 통쾌하게 느낀 사건들은 좀처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장면이 내 빈약한 역사의 지식을 장식하고 있으므로 내가 쓰는 이야기에 잘못된 점이 있을지 모른다. 내가 역사의 장들을 장식한 유명한 사람들에 대하여 쓰는 것은 그들이 내 흥미를 끌 뿐더러 또 그들이 살던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인이나 국왕이나 황제들이 한 일을 수록했다고 그것이 그대로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국왕이나 황제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오늘날에 있어서는 역사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참으로 위대한 인물은 남녀를 막론하고 왕조나 왕관이나 보석이나 칭호로 위세를 부린 사람들이 아니다. 참된 역사는 여기저기 흩어진 몇몇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고 일터에서 생활 필수품이나 귀중품을 생산하며 여러 사람과 서로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민중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민중의 역사야말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런 역사는 유구한 세월을 통하여 인간이 계속 싸워온 투쟁사란다. 자연에 대한 투쟁, 맹수와의 투쟁,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구속시키고 착취하려는 소수의 동족에 대한 가장 어려운 투쟁, 이런 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투쟁사이다. 그러므로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예컨대 음식물이나 집이나 옷과 같은 이런 필수품들을 손으로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인류사의 주인공인 것이다. 군주나 추장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소유하거나 혹은 관리함으로써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일은 그들에게 권력을 안겨주고 굶주린 사람들을 예속할 수 있게 만들었다.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많은 대중이 착취당하는 부당함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것이었다. 전혀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도 상당히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피땀 흘려 일을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이 얼마 되지 않는다. 사냥만으로 생활해 나간 원시인이 점차 한 가족을 이루게 되면 가족끼리 협력하여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가족과 협력하여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러 가족이 협력하게 되면 마을이 생기고 이래하여 어느새 사회가 형성되어 갔다. 처음에는 미개한 원시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회다운 사회를 이루지 못했지만 가족에서 씨족으로, 씨족에서 촌락으로 이렇게 점점 큰 집단이 형성되어 갔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같은 사회 단위가 생겨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 때문이었다. 공동의 적에 대하여 방위하거나 공격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분명히 뿔뿔이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그리고 힘을 합하여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혼자 사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식량과 그 밖의 필수품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협동작업은 경제단위가 자기 혼자서 사냥을 했던 원신의 상태에서보다 큰 집단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사회 단위의 확대를 가져온 것도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확대가 세계를 발전시켜 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기야 전보다 더 좋아졌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완전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놓여 있으며 각처에서 빈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확대에 따라 생활은 점점 복잡하게 되어갔고 상업이나 무역이 정대되어 갔다. 정려가 물물 교환이 되고 이어서 화폐가 등장하여 모든 거래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금화와 은화에 의한 지불은 거래를 훨씬 더 편하게 하였으며
상업을 급속도로 발달시켰다. 이었고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정서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지불을 약속하는 종이 한 장으로 충분히 용무를 끝마칠 수 있는 수표가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곧 신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용은 상업이나 무역을 훨씬 더 발전시켰다. 영리한 사람들은 금이나 은덩어리를 가방 속에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살펴보면 역사가 차츰 뚜렷이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함에 따라 생산은 점점 정대하여 거래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 물자를 교환함으로써 거래의 액수를 늘려왔다. 더구나 최근 수백 년 동안에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부터 교통기관이 상당히 발달되었다. 생산고가 오르면 그만큼 세계가 부유해지며 적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다 많은 여가가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문명이 발달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사람들은 보다 더 진보되고 개화된 시대를 찬양하며 위대한 문화의 기적을 자랑하지만 가난뱅이는 여전히 가난뱅이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강대한 민족들은 서로 전쟁을 일삼으며 수백만의 인명을 살해하기도 한다. 큰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자기네들에게 지배당하기를 원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없다면 문명의 혜택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로마의 승리와 정복으로 돈과 노예가 쏟아져 들어왔으나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을까? 원로원은 로마의 최고 통치기관이며 귀족으로 구성되어 로마 공화국을 좌우했으니 그들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더욱더 가난뱅이가 되었다. 노예의 수는 증가되고 사치와 빈곤이 병행했으니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서 이 한계에 도달하면 폭발하고 마는 법이다. 부유층에서는 흥행의 성부로 빈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 했기 때문에 검투사 노예들은 서로 칼질을 하며 목숨을 주고받아 이것을 스포츠로 생각하는 관객을 흥겹게 해야만 했다. 드디어 발길에 짓밟힌 노예까지도 대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대중을 착취하기 위해 미신을 조장한 것은 로마의 정책이었다. 백성들이 미신을 숭상하면 할수록 억압하기 쉽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종교는 통치에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사악하다고 생각되는 종교를 지지하는 것은 통치자의 의무라고 했다. 지금도 제국주의가 종교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